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신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저희 김신 교육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2025년 합격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뭐 2024년 시험 치신 분들한테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2025년 시험 대비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준비 잘해서 꼭 고득점 받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이번에 합격 설명회에서 차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적이라고 하기 못하지만 우리가 꼭 목표로 삼고 성공해야 될 대상이 2025년 교육학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어떤 기출 문제라든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024년 교육학 기출 문제 및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신교육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에는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 24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출제 경향인데 우선 교육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출제되는 게 교육과정, 뭐 교육심리,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하고 교육행정, 교육평가는 주로 출제가 되고요. 교육심리하고 교수학습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심리에서 출제가 됐고 이번에는 교수학습에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내년에는 교육심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들 대비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과정인데 이번에 출제된 게 잠재적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 한 가지씩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의 진단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쓰고 그 사례를 제시하라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예전에 한 약 10년간 두 번이나 출제됐다는 건 출제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출제 비중을 보시면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출제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개념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 개념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특징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논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실전에서 교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논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라는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출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잠재적 교육과정이 뭡니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학습 경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보통 최근에 제가 교육과정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책을 살펴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하고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인정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학습자들의 경험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도요.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계획하진 않았지만 학교 지도하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학습자의 경험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만큼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수님들께서 얘기하고 현재 주 교육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학 공통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를 조금 항상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선생님들 문제를 어떻게 출제할까, 출제 예상 문제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잠깐 좀 살펴보면 교육과정 기준 2에서 교사는 교육 내용, 학생, 교육 목표, 교육 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상황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양한 교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개발 과정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까? 영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고민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본질과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뭐 지식의 구조라든지 또는 핵심 개념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은 출제를 되도록이면 배제하겠다. 이번 출제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느냐 그런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과정 기준을 이해하고 학생 교육 목표 교육 상황에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저도 예상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영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과정 통합이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요거 중등교사 신규 임용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우리 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규칙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만 출제위원단의 결정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의 일부가 문행 출제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있지만 교수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항상 우리 교육학 논술이 기존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정답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말씀하신 건데 보시면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논술형과 서술형 주관식 시험에서는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모범 답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유사 답안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우리가 논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답은 없고 모범 답안이 있는데 이 답안의 범주가 어떤 때는 넓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쓴 답안이 어떤 때는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답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학습에 충실하고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커먼센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누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쉽게 키워지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수업 시간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고 그런 부분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답은 없고 모범 답안도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정답의 범위를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답안지를 재검토 및 재채점하지 않는 이유는 주관식은 채점자에 따라 채점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점자의 전문적 주관성을 인정하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우리 채점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학교 현장 가서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어떤 시험을 출제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달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불안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본 개념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이제 출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답은 없다.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정답의 범위, 모범 답안의 범주를 늘렸다가 좁혔다가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평가원에서 조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교육행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위원 3주체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주체의 구성이 한 가지라고 했는데 이 법적 구성원 위원 3주체에 대해서 본다면 이번에 초중교육법, 중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초중등교육법. 해서 이번 사항에 보면 국공립학교에서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법적 구성위원 3주체를 쓰시면 답안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공립 학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립학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출제하실 때 국공립 학교라고 명시하면 더 완벽한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걸 제가 이제 지문을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떠냐? 사립학교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법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법을 다 살펴보는 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초중등 교육법 검색을 하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입니다. 사립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그런데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정관이 있거든요. 정관을 통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사립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정관을 다 살펴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몇몇 학교를 제가 또 살펴봤는데 그러나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실의 조직 구성원으로 둔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실 직원도 알고 보면 지역 인사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인데 지역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원 대표도 교사도 그 지역의 인사잖아요. 그 지역에 살 거거든요. 네. 선생님들 당연히 서울 교육청 소속의 교사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인사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학부모도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겠죠. 당연히 서울에 학교 다니는데 경기도에 살 가능성이 매우 낮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배치되지도 않을 거고 네. 이렇게 엄밀히 따지자면 출제위원도 약간의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정답은 없고 모분 답안 안에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조절하겠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답안작 이 공부에 대해서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내가 너무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한 개념을 써야 된다. 정확한 개념을 아시는 건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과정은 봤고요. 교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교수학습을 보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의 어려운 점 한 가지와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세 가지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출제된 걸 보시면 (2022년도에) 교수 전략 두 가지 딕앤캐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고립감 해소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 두 가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를 좀 꼼꼼히 학습하셨다면 이번 문제도 큰 어려움 없이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요소를 강조하거든요. 상호작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는 면대면 수업과 달리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도 학교에 만나면 실시간 애들하고 얘기하고 또 협동학습 통해서 애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학생과 학생끼리 그리고 학습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 하는데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으면 제가 뭐 프린트라도 바로 갖다 주던지 어떻게 교재를 준비해서 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교재가 정확한 교재를 갖고 있는지 어떤 교재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과 자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다면 충분히 답안 작성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보시면 또 여기 보면 교수 설계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어떤 교수 설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도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그래서 같은 맥락의 문제가 출제가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개념 학습하실 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면대면 수업할 때도 체계적인 교수 설계 수업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온라인 수업할 때도 어떤 교수 설계 수업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온라인 학습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대면 수업과 다른 그런 특징들을 고려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개념 학습을 잘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문제의 특징이 계속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론, 그러니까 개념 학습이 잘 되어 있는가를 많이 물어봤다면, 지금은 이 개념 학습에 대한 실제에 대한 적용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방향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자 맞춤 교육을 위해 제시한 평가 유형 능력 착륙 평가죠.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 능력 검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문제를 보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CT입니다. 얘가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가 CAT죠. CT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 능력 검사고요. 얘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진이 이것까지 제가 봤을 때 의도하고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하고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 참조 평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너희들이 알고 있니? 적용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테스트의 이것과 구별되는 이거의 어떤 특징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검사의 어떤 장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정확성이겠죠.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채점자의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컴퓨터 테스트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비해서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확성 측면에서도 얘도 정확합니다. 그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확성 정도가 좀 다릅니다. 얘는 그러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어떤 정확성을 말하는 것이고, 얘는 학습자의 맞춤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은 학습자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출제했잖아요. 그러면 이 학습자는 문제를 한 문제도 못 풀게 됩니다. 한 문제도 못 풀고 빵점을 맞게 되죠. 그러네 만약에 수학 시험을 그렇게 쳤다. 그러면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이 진짜 빵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CAT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CT 검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항이 배치됐을 경우는 그런 능력별 검증을 하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했다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 또한 출제진들이 모범 답안이라 생각하고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답안을 측정할 것인가, 점수가 높은데 그러면 답안 범주를 좁혀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답안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출제 유형을 보시면 평가 유형의 명칭, 준거 참조 평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평가 유형의 개념, 현대 성장, 능력 참조 평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능력 참조 평가가 예전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이제 자기 참조 평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출제 방향이, 평가의 방향이 예전에는 규준에서 이제 준거에서 자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로 가야 돼. 그런데 이런 평가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평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가 총평의 관점에서 학생을 진단할 수 있는 22년도입니다. 실행 방안 두 가지와 선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평가의 결과 해석 기준이
기준입니다. 해석 기준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능력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참조 준거 평가의 개념,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진단 형상 총괄 그리고 참조 준거의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출제 교육평가는 출제 퍼센테이지가 약 80% 이상 출제하고 있다. 너무 중요한 파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평가의 방향,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교육학을 공부하시면서 교육학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실제 적용을 어떻게 잘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면서 2025년 교육학 논술을 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엽적인 내용은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학의 흐름, 교육의 흐름 방향을 잘 이해하고 그 실제 현장에 적합한 교육학 내용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을 보도록 할게요. 2024년 이번에 출제된 건데 학교 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원 3주체 그리고 학생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출제된 걸 보시면 이게 의사결정 모형.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었는데 이런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교사도 당연히 학교 조직에서 교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학생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서는 중요한 파트는 사실인데 학교 조직입니다. 조직이 중요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학교 조직이죠. 그래서 학교 조직 중에 하나가 학교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출제됐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조직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의사결정 개념과 모형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교사가 학교 조직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학교를 더 다양하고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또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결합해서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학교 운영위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는 요거 다 봤고요. 요거 보기 전에 기출 문제와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김신교육학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거 보시기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 잠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요거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되면 좋을까? 제가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학부모가 제일 많고요. 교원, 지역인사. 정원수는 이렇게 구성되고요. 학교장은 당연직입니다. 객관식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사점. 그리고 민주적 심의. 그리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공동의 이익과 해결책 모색. 교육학 관련 시험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법도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였어요?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심의할 때 예전에 객관식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안 시킨다. 참여 안 시킵니다. 근데 지금 개정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 쪽에 면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의 장단점을 얘기하시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거에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 우리도 나올 수 있어요. 요거에 관련된 거. 선생님들 면접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장점은 뭐예요? 민주주의 교육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정치함으로써 다양한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단점은 아이들의 의견이 좀 미숙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좀 하고 싶은 거, 일시적인 어떤 그런 자기의 요구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그 생각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시켜야 되잖아요, 애들. 그래서 아이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건 아니고 의견만 수렴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교육행정 파트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법정위원 3주체는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한다 이런 부분이 객관식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처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고민하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빨리 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라면 여러 전문가가 있지만 대학 교수님도 계시겠지만 학교의 선생님들 학교의 교수님도 계시겠죠. 교육학 교수님 계시겠지만 노량진에도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강사분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또 이렇게 교육학 시험에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김신 교육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학이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출제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험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20%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권하는 방법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6일이라고 하면 뭐 하루는 뭐 전공 과목 정리한다고 치고 화수목금은 전공 과목 공부하시고 토요일도 전공 과목 정리하시고 하루 월요일 하루만 교육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러니까 1년 커리큘럼이 100시간, 그러니까 100강으로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료를 또 따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싼 게 아닙니다. 네, 강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교재도 두껍게 하고 강의 내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배운 교육학 이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학을 어떻게 배웠고 또 이 교육학 내용을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녹여서 이 강의 계획을 세우는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이 교육학을 배웠어. 이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1회 3시간 정도 학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3시간 정도 공부하시고 오후에 복습하고 저는 이제 형성평가를 드릴 건데 그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제 복습하는 형태로 하루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학 학습 단계는 첫 단계는 이론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론 학습을 하시고 그 이론이 실제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적용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번 시험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에서 그 시험 공간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수준 압박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뭐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본인이 현장에 앉아서 그 시간 내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시험을 치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보고 저도 좀 항상 마음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실제 적용하는 이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론 학습이 중요한데 1, 2월은 핵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20시간 정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테마로는 저는 한 100선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선에 대해서 이제 3, 4, 5월에서는 30시간 정도 공부하게 될 텐데 심화를 할 겁니다. 이 100선에 대해서 심층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번 시험도 또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또 객관식 문제에서 출제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 객관식 문제를 다 포함해서 문제를 다 살펴보시려고 한다면 90년도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그때부터 보면 그러면 근 30년이잖아요. 30년
객관식 문제가 40문제일 때도 있고 50문제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20년 40문제라고 하면 800문제, 뭐 근 1000문제 가량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선생님들이 다 검토하고 살펴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거의 그 800문제, 1000문제에 대해서 지엽적인 문제가 또 한 7, 80%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알짜배기 2, 30%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선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알짜배기 문제 그리고 좀 중요한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적용 모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예전부터 출제가 됐는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 실전, 앞으로 실전이 더 중요하니까 실전 사례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사례별 모의고사이기도 하지만 단원별 통합 문제를 좀 출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하고 인간 중심 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탈목표 평가 모형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좀 수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원별 좀 통합적인 문제를 적용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 시간은 20시간, 30시간, 모의고사로 치면 한 20회, 30회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전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생각입니다. 요거의 차이는 이쪽에서는 단원별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통합 문제입니다. 근데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렇게 통합 문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 요약하자면 이론, 그리고 이 이론에 대한 적용, 그리고 마무리는 실제 적용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습하실 때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의 점검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론 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 점검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론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학습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5개념이 있다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를 거둬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5개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하고 피드백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 5개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리고 실전 적용 사고 피드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생이 참여했을 때 장점, 단점을 쓰시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또 선생님들이 좀 평상시에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 때문에 또 당황했기 때문에 잘 못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전 적용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점검하고,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고민을 해보고 이론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한 번씩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저는 교육학 이론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데 수업에 적용하고 저는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한번 또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육학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또 설명이긴 하지만 교육학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은 분모에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이 있어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0시간인데 100시간을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100점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0시간인데 50시간만을 공부했다. 그러면 50점을 받겠죠. 선생님, 저는 50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떤 전략을 펴셔야 되겠어요? 필요한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50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법에 대한 내용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입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자에 있는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늘리면 좋겠죠. 늘리면 당연히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쌤들께서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분모를 줄이면 줄일수록 분자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제한된 시간이라면.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는 학습 기회입니다. 학습 지속력. 그러니까 충분한 학습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학 제가 100시간을 드렸지만 100강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200강, 300강을 하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100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한된 시간 있잖아요. 저는 그걸 100시간으로 받고, 그래서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면 되지만 저는 100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속력, 요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복습을 철저히 하느냐, 그러니까 본 강의와 달리 요건 강의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자습한다든지 애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학습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학습 효과는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모에는 적성에 맞는 과목이 있으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하실 때도 전공 과목 있으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초반에 집중적으로 좀 성적을 높이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학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중에서 좀 재밌는 파트가 있다면 그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이 수업 이해력입니다. 지능이 높다면, 또 언어 이해력이 높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한다면 학습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암기 지능, 보통 여기서 일반 지능이라고 하면 IQ 같은 암기 지능을 말하고 있거든요. 암기를 잘한다면 당연히 학습에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근데 학생의 몫이거든요. 학생 몫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리고 학습 기회와 수업의 질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수업의 질의 대표적인 건 강의도 있지만 과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좋은 문제, 좋은 이론, 좋은 실전적인 문제를 선생님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계속 실전, 현장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은 본질은 학습의 곤란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캐롤이 가장 필요하게 된 것은 학교학습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 모형을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그냥 단순히 교육학 개념이 이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모형에 의해서 어떻게 학습하면 좋지? 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참고하자면 선생님들이 이제 나한테 맞는 좋은 강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수업의 질이 높다면 나의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론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 하나 좀 보고 가볼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론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학교 현장 가시면 선생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롤은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 개인의 적성, 이전의 학습 경험 정도, 학습 습관, 성격, 흥미 등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은 개별화 수업을 통해.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것도 맞춤형 수업이죠. 개별화된 수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수 인원을 가지고 맞춤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 현실은 또 힘든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들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시사하는 바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줄여주고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늘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은 수업을 통해서 교육학 재밌는데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모형에 의해서 제 수업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학습 기회는 저는 100강 마스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의 질은 교육학 최종 실전 테마 백신을 통한 실전 적용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론이 아니라 100가지 어떤 테마를 통해서 이 테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과 이론 학습을 하고 이 테마를 통해서 적용 실전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론을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론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형성평가 및 모의고사를 통해서 교정 및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수업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네, 지능이 중요하죠. 지능이 중요한데 지금은 네, 실제적 지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위원들도 이 실제적 지능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런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 있거든요. 이 이론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능의 3원 지능은 첫 번째 분석적 지능, 그리고 창의적 지능, 세 번째 실제적 지능입니다. 기존의 시험 같은 경우는 분석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원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사용하는지 관점에서 진행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문제는 비슷한 거죠. 어떤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내가 모아서 실전에 잘 적용할 것인가, 실제 생활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육학 개념을 어떻게 배우고 이 배운 내용들을 실전에 잘 적용할 것인가를 묻는 거죠. 그런 지능이 높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분석적 지능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학문적 영역의 지능이 높은 사람을 선발을 많이 했죠. 그러고 보니까 제 조카가 한 번씩 하는 말인데 학교에 수석하는 선생님이 있대요. 수석에서 들어온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이 제일 못 가르친대요. 수업은 제일 못하는데 매일 하는 말이 나 수석했다.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 조금 답답하다. 수업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학교 관계자분들이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 실제적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문제는 잘 풀지만 학교 현장 가서 그 문제에 대한 적용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제적 지능이 높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창의적 지능이거든요. 이런 창의적 지능도 높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건데 너의 창의적 지능 어떻게 높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창의적 지능이 뭔지 좀 보고 갑시다. 창의적 지능 하면 길포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길포드는 특히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유창성과 유연성. 그러니까 창의적 지능을 높이려면 유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인 걸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을 많이 다듬는 거죠. 그래서 확산적 사고의 요인으로 많은 답을 내는 거, 반응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까 보셨죠. 교육과정에서 본질적인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 유연성입니다. 유연한 사고. 그래서 다양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경험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사고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연습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반복학습, 기본적인 학습에 대해서 반복학습을 하셔야 되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생성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다양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렇게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실전에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저는 시험 대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 연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이론 단계입니다. 이론 단계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연간으로 계속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커리를 잘 따라오시는 방향으로 또는 선생님들이 제 커리 안 타더라도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방향성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기본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핵심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 핵심 개념에 대해서 심층 학습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유연한 사고, 다양한 사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학습 이후에 다양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론 학습을 하셨으면
실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사례별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시험을 앞두고는 파이널 특강과 모의고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교육학 기본에서는 주요 테마 제가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5과목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 교육사 철학이라든지 교육사회라든지 이런 거 아예 안 하느냐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 한 5%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룰 예정인데 한 10%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주된 과목은 저는 이 과목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교육학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고 기본 개념, 본질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그 개념에 대한 키워드를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꼭 반드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를 저장했으면 심화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키워드 학습으로 위주로 할 거고 키워드 학습과 본질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핵심 문장을 소술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 본질을 바탕으로 핵심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소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층 학습 능력도 길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월에는 기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웠던 내용을 기출 문제에 적용, 확인하는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기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시면서 저는 뭐니 해도 제일 좋은 문제는 기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메타인지를 하셔야 되겠죠. 학습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학습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 8월에는 적용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례문 형태의 문제를 통해서 교육학 개념을 서술하게 될 텐데 단원별 통합 문제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접목이 돼서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문제를 개발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적용 문제, 그러니까 통합 문제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론과 실제 적용 능력을 배양해서 약간의 당연히 이런 문제를 하시면서 또 지엽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쌤들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되는 문제들을 한 번씩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쌤들의 어떤 사고력 테스트 또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기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 생각입니다. 주된 시간은 이런 단원별 통합 문제를 실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처음 보는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지만 평상시에 교육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민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한 번씩 고민하는 그런 문제를 접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그동안 핵심 문제를 잘 정리해서 모의고사 6회로 마무리할 예정이고 마지막인데 개념이라든지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2025년 교육학 논술을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신교육학의 특징 또는 지난 시험의 어떤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교육학 논술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까 학교 학습 모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질 좋은 수업을 선택하고 어떤 좋은 학습을 선택하느냐가 좋은 성적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좋은 선택을 통해서 내년 교육학 논술 시험에 고득점 받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합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